큰아들은 제가 배 아파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랑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내세우고 싶은 든든한 맏아들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도 건장했으며 외국어에 능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습니다. 유엔모의 대회 같은 곳에 나가 상을 받아오고 틈틈이 봉사활동도 게을리하지 않는 반듯한 청년이었지요. 그런 아들이 지금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다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0을 갓 넘긴 나이, 일자리를 알아보던 아들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이 날아든 건 어느 날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에서였습니다. 경남 하동에서 경기도까지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아들은 제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혈압으로 뇌가 부어올라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짐작 가는 일이 없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생이던 시절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8살 어린 동생을 살뜰히 챙기고 저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를 홀로 짊어져야 했습니다. 늘 자신만 바라보는 엄마의 기대가 얼마나 큰 짐이었을지,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지 이제야 헤아려 봅니다. 다 제 잘못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를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 희망이라는 단어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저의 기둥이었던 큰아들은 단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한 채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레 장기 기증과 인체 조직 기증 의사를 물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내 자식의 몸에 더는 손을 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안은 대대로 종교를 믿어온 터라 가족들이 조심스레 기증에 마음을 모아주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 같던 둘째도 형을 그렇게 보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 제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몸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이 세상 어딘가에 남아있다면 그것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장기와 함께 피부와 뼈 같은 인체 조직까지 함께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진은 아들이 워낙 건강했던 덕분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위로보다는 마음을 더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참으로 힘겨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형이 쓰러졌을 때부터 기증을 결정하던 순간까지 늘 형 곁을 지켰던 작은아들은 한동안 방황을 거듭하다가 몇 달 전군에 입대했습니다. 저는 한밤중에도 벌떡 일어나 가슴을 치며 울곤 했습니다. 의료진에 둘러싸여 심폐소생술을 받던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어미가 되어 온전히 지켜주지도 못하고 가는 길마저 힘들게 한 건 아닌지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아드님이 100여 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이 땅 어딘가에 그 생명들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저를 짓눌러온 후회를 조금씩 씻어주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늘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자 했던 그 마음 그대로 생을 마감한 아들이 이제는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온 세상에 대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졌습니다. 유치하고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지금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머지않아 사랑하는 아들이 떠난 지 2년이 됩니다. 건강하고 착하고 똑똑했던 아이였습니다. 제 아들이 남긴 피부와 뼈와 장기를 받으신 분들께,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분들께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오래오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
모두가 가난했던 국민학교 시절 필통이나 연필, 지우개, 줄넘기처럼 사소한 물건들이 없어지는 일은 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자잘한 도난과는 차원이 다른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아이의 육성회비가 통째로 사라진 것입니다. 돈을 잃어버린 아이는 자리에 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반장에게서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선생님은 부랴부랴 교실로 뛰어들어오셨습니다. 2학년 교실 안에는 순식간에 팽팽한 긴장감과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다들 눈 감아라. 선생님이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돈 가져간 사람은 손을 들어라. 그러면 더는 묻지 않겠다. 우리는 눈을 감은 채 훔쳐간 아이가 손을 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모두 눈 떠라. 선생님은 씁쓸한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교실 밖으로 나가셨다가 잠시 후 솔가지 한 다발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솔잎이다, 솔가지다 하는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선생님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얘들아, 이 솔잎에는 특수 처리가 되어 있단다. 그래서 돈을 가져간 사람이 이걸 물면 잎이 길게 자라난다. 자, 하나씩 입에 물고 눈을 감도록 해라. 우리는 저마다 솔잎을 입에 물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선생님은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돌아다니며 손수 솔잎을 빼내어 길이를 확인하셨습니다. 마지막 아이의 솔잎까지 확인을 마친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눈 떠라. 도둑은 과연 잡혔을까? 저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선생님은 뜻밖에도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우리 반 아이가 아닌가 보구나. 다른 반 아이가 가져갔나 보다. 선생님은 우리 반 아이는 아닐 거라고 믿었단다. 우리 반 아이의 짓이 아니라는 말씀에 다들 의아해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 저는 책 한 권을 교실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나 다시 학교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복도 창가를 지나던 중 뜻하지 않게 담임 선생님과 옆반 여선생님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돈 가져간 아이가 솔잎이 길어질까봐 어찌나 식은땀을 흘리면서 잘근잘근 씹던지 그걸 보고 바로 알아챘어요. 그래서 나중에 상담실로 조용히 오라고 했지요.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그 아이가 벌써 2년째 육성회비를 내지 못해 학교를 그만둘 위기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나머지 그만 돈에 손을 대고 만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선생님은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약속만 받아내고는 다독여서 집으로 돌려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옆반 선생님이 놀란 듯 물으셨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선생님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 아이 육성회비까지 대신 내주셨어요?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답하셨는지는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생님에게는 돈보다 학생의 마음이 훨씬 더 소중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상처가 남을까봐 끝까지 배려하셨던 그 모습이 어린 저에게도 깊은 존경심을 남겼습니다. 2학년 때 그 선생님의 마음을 가슴 깊이 담아둔 채 저는 지금 교단에 서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참으로 지혜롭고 훌륭하셨던 선생님입니다. 삶이 힘겹게 느껴질 때마다 저는 그때 그 선생님이 사무치게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세 번째 사연. 우리 집 아내는 참 이상합니다. 곰곰이 따져보면 아내가 저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한 거지 아들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생긴 건데 요즘은 그 아들놈 하나 때문에 제가 아주 죽을 맛입니다. 지난 주말의 일입니다.
아들 녀석은 학원에 가 있었고 밤 10시가 다 되어갈 즈음 슬슬 배가 출출해졌습니다. 못 참고 치킨 한 마리를 시켰지요.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배달이 왔는데 거실 바닥에 대충 놓고 먹기는 좀 그래서 밥상을 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한마디 하더군요. 아들도 안 들어왔는데 그게 입에 들어가? 좀 기다렸다 먹어. 배가 고파서 치킨을 시킨 거고 배고프니 먹으려는 건데 이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른바 삐돌이입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잘 삐지는 성격이지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늘 이런 식으로 제 입에 들어갈 것을 가로채는 재주가 아주 뛰어납니다. 결국 저는 식지도 않은 치킨에 손도 대지 못한 채 침대로 가서 억울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채 들기도 전에 아들 녀석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등학생인 아들과 저희 부부 셋이 둘러앉으면 치킨 한 마리쯤은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아들은 입으로는 아빠 술안주 하세요 하면서도 정작 손은 쉴 새 없이 제 몫으로 남겨둘 조각까지 집어삼켰습니다. 결국 말뿐인 술안주였고 남은 건 텅 빈 접시와 퍽퍽해진 제 속뿐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퇴근길에 출출해서 주머니를 뒤졌더니 10,000원짜리 한 장이 나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그 돈으로 양념 갈비를 10,000원어치 샀습니다. 요즘 들어 걸신이라도 들린 건지 아니면 살이 찌려는 건지 늘 배가 고픕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아직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얼른 배를 채우려고 전기팬을 꺼내 갈비를 굽고 알맞게 익은 한 점을 막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아내가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내가 문을 열자마자 말했습니다. 배고픈데 마침 잘 됐다. 얘 먹어봐. 기껏 팬에 정성 들여 익힌 고기를 저는 맛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찜해둔 갈비를 아들 접시에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오기 전에 많이 먹었잖아. 얘 빨리 먹고 학원 가야 되니까 나머지는 아들 줘. 저는 아직 한 입도 맛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2근 가까이 되는 갈비를 아들 혼자 다 먹어치우더니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학원으로 훌쩍 나가버렸습니다. 남은 몇 점 중에서 잘 익은 것을 골라 젓가락을 옮기려는 찰나 어디선가 번개처럼 나타나 제 젓가락을 막아서는 손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아내였습니다. 나도 좀 먹고 살자. 걔도 이제 막 학원에서 돌아온 건데 좀 먹게 놔둬야지. 나도 엄마잖아. 아무리 정으로 산다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도 엄연히 이 집안의 가장이고 아내의 남편인데 마치 소닥 쳐다보듯 하는 그 냉랭함에 서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겨우 애원했습니다. 나 한 개도 못 먹었어. 나도 좀 먹자. 그러자 아내가 대꾸했습니다. 그럼 넉넉하게 좀 사오지. 이걸 누구 코에 붙여. 나가서 더 사와. 저도 형편이 넉넉했다면 20,000원어치라도 샀을 겁니다. 하지만 주머니에 있던 게 딱 10,000원뿐이라 10,000원어치만 샀을 뿐인데 그마저도 못 먹게 하니 정말이지 이 사람이 제 아내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맛있는 게 눈에 띄어 먼저 손을 뻗으려 하면 아내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릴 때 많이 먹었을 거 아니야. 애 좀 줘라, 애 좀. 그런데 정작 제가 어릴 적 저희 어머니는 자식보다 아버지부터 챙기는 분이셨습니다. 계란 하나가 생겨도 아버지 밥그릇에 슬쩍 넣고 간장을 둘러내어 주셨지요. 어린 마음에 궁금해서 아버지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밥에 계란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닭이 알을 낳고 갔나 보다 하시며 밥을 비벼 저에게도 조금 덜어주셨고
저는 그걸 감사히 받아먹곤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면 내 아내가 다 해줄 거야. 나중에 더 좋은 것들 많이 나올 텐데 그건 그때 먹으렴. 어머니는 늘 나중에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정작 그 나중이 된 지금 저희 아내는 아들부터 먼저 챙깁니다. 정말이지 아내는 참 이상합니다. 제가 서운한 마음에 투정이라도 불을 낳치면 아내는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내가 나 혼자 낳은 자식이야? 당신 자식은 아니고 다 같이 먹여 살리는 건데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뭔 불만이 그렇게 많아. 정말이지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아내를 이길 수 있을까요? 하긴 이겨 먹는다고 순순히 져줄 아내도 아니기에 오늘도 그저 참고 넘어갑니다. 예로부터 어른들이 하시던 먹는 것에 서럽다는 그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네 번째 사연. 경상도가 고향인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분이셨습니다. 딸인 저와도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다고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와는 편안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지만 아버지와는 집안에 큰일이 있거나 허락받을 일이 있을 때만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 아버지에 대한 여러 기억들은 어느새 마음 한구석에 묻어둔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여러 학교가 입학식을 치렀고 저희 딸도 5학년으로 진급하며 새 책을 받아왔습니다. 딸아이는 네임펜을 꺼내 새 책 겉장에 자기 이름을 적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저희 세대처럼 책 표지를 따로 씌우는 아이들이 거의 없더군요. 그 새 책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오래전 아버지에 대한 기억 하나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릴 적 다른 친구들은 알록달록 예쁜 비닐 커버를 사서 새 책에 쏙쏙 끼워 표지를 씌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늘 새 학기가 되면 그동안 챙겨두셨던 지난해 달력을 꺼내 저와 동생의 새 책을 손수 포장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워낙 꼼꼼한 성격이셨던 아버지는 방 안에 오래 앉아 계시며 책 한 권 한 권을 모서리까지 반듯하게 맞춰 정성스레 포장해 주셨습니다. 친구들의 예쁜 비닐책 표지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친구들의 얇은 비닐 커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쭈글쭈글해지거나 찢어지기 일쑤였던 반면 두꺼운 달력 종이로 감싼 제 책은 한 학기가 다 지나도록 끄떡없이 튼튼하게 표지로서의 제 역할을 다해주었습니다. 나도 다른 애들처럼 예쁜 걸로 싸고 싶어. 투덜거려도 아버지는 듣고도 못 들은 척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는 필체가 좋으셨던 아버지가 굵고 진한 검은색 매직펜으로 책 앞뒤 표지에 과목명과 학년, 반, 이름까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꾹꾹 눌러 써주셨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6년 내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챙겨주셨는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그만두셨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던 딸의 마음을 눈치채셨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제 딸이 그때의 저만큼 자랐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려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무뚝뚝한 경상도 아버지가 자식에게 사랑을 표현하던 방식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때는 철이 없어 몰랐던 그 마음을 딸아이의 새 책을 보는 순간에서야 비로소 알아차렸습니다. 아버지의 그 조용한 사랑이 사무치게 그리워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람은 늘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무엇이 소중했는지, 무엇이 그리운지를 깨닫는가 봅니다. 제 아이들을 키운다는 핑계로 정작 아버지께는 전화 한 통 자주 드리지 못했던 제 자신이
참으로 이기적인 딸이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려옵니다. 따뜻한 봄날, 오늘은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보려 합니다.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시면 이렇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냥 아버지 보고 싶어서 생각나서 걸었어요. 그리고 하얀 달력 뒷면에 반듯하게 새 책을 싸주시고 멋진 글씨로 또박또박 이름을 적어주시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오늘은 제가 제 딸에게 그대로 전해보려 합니다. 아버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시절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늘 건강하게 제 곁에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